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빨대 안 쓰고 에코백 쓰고 텀블러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런 게 기후 문제에서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에 긁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소고기를 100g 덜 먹는 것보다 훨씬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텀블러 있잖아. 가장 싼 텀블러가 뭐니까 도서관 가면 공짜로 놔주는 텀블러 써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까만 뚜껑 달린 거.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최소한 200번 써야 돼요. 200번 쓴다는 건 뭐냐면 한 60일 70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노년내과의입니다. 2024년 작년입니다. 2024년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1.5도 이상 오른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SNS에서 올해가 앞으로 올 해 중에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폭염에 노출되게 되면 생물학적인 노화가 2.5년 가속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찬란한 멸종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셨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회에 많이 알리고 계신 분이죠. 이정모 펭귄 각종과학관 관장님 모시고 오늘 지구 생물권도 살리고 나도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예전부터 너무 모시고 싶었습니다. 저도 꼭 나오고 싶었었는데. 이건 너무 바쁘셔서. 네, 그래서 저도 노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막 그래서 힘이 빠지고. 네. 제가 보내는 메일 중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뭐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죄송합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하고 보낸 게 꽤 많았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여러 번 여력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나 네. 제가 이제 붙들어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힘을 내려고 네,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아주 간단히라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바로 얼마 전까지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던데요. 12년 동안 공무원을 했습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12년 동안 오로지 관장만 했던 이정모입니다. 와, 예. 지금도 관장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2년 동안 당신을 관장으로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 되게 불편해해서 계속 관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제 사무실 이름을 펭귄 각종과학관으로 했어요. 물론 실패한 장면입니다. 자꾸 물어봐요. 거기는 뭘 전시해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왜 홈페이지 없어요? 하는 사람들 많고요. 심지어 신문 기자들은 무슨 펭귄에 관한 논문이 나오면 막 보내요.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펭귄 연구하는 줄 알고 펭귄 연구하지 않고요. 펭귄은 어릴 때부터 별명이었을 뿐입니다. 완벽한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이정모 관장님의 인터뷰 옛날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회의주의도 많고. 하지만 또 저는 사회가 개인의 모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바뀌면 또 사회도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개인이 또 바뀌는 피드백도 있어서 선순환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정모 관장님께서 여러 글에서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고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보는 책이죠. 근데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지구 사실 문제 없어. 얘가 그냥 살던 데 살아라고 하는 얘기고 육도의 멸종은 여기 망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딱 사실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기후변화는 심각한 문제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망했느냐. 우리는 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이때 위기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자는 편입니다. 기후변화. 요즘에는 또 기후변화라는 단어도 약간 정치화시켜서 그 말을 하면 또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 부정하기가 어렵고 정말 거대한 규모의 생물권 변화를 통해서 저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가속노화를 넘어서 우리 인류의 운명을 지금 결정하는 가장 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명확한 어떤 미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독자분들 위해서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더워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유엔이 2015년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좀 전 세계인이 매진해야 될 목표를 17개를 정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하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해가지고 17개를 정하는데요. 첫 번째가 빈곤 퇴치, 두 번째가 기아 종식, 건강, 교육, 깨끗한 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13번째 목표가 기후변화와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2015년에야 겨우 10년 전이잖아요. 첫 번째 줄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줄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10년이 지난 2025년에 그 목표를 지금 유엔이 설정한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13번째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4번째, 5번째, 6번째는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문제를 다들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바닷물이 점점 더워진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1979년부터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조금씩 높아져요. 이건 뉴스도 아니에요. 근데 2023년 한 여름 봄부터 2024년 10월까지 보면 높아져도 전에 바짝 위에서 높아져야 되는데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왜 이렇게 점프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작년 10월쯤 돼서야 좀 정상적인 바닷물 해수면 온도 내려왔다가 3월부터는 다시 점프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되면 기후가 이제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기후는 바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워지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건데 최근에는 1, 2년 사이의 변화는 그 예전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급격한 거죠. 선생님 말씀했듯이 산업화 이후에 처음 1.5도가 넘은 해다 그러는데 재작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이런 식의 12개월을 따져보면 1.64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쳐다봐도 사실 1.6도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른 거죠. 2016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파리에 가서 기후 정상회의 할 때 산업폐허 위에 2.0도에서 막자 그랬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2.0도가 되게 임계점이라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온도가 서서히 오르는데 2.0도 되면 확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햇빛 태양 에너지가 다 반사돼 나가는데 반사되지 못하고 그냥 태양으로 온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도에서 막아야 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 정상회의에서 결정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2도가 임계점인 건 알겠어. 근데 2도가 돼버렸어. 못 막았어. 온도가 확 오르잖아. 그럼 2도에서 막으면 안 되겠는데 1.5도에서 막아보자고 한 게 2017년에 0 정도에 모여서 기후정상회의 후속 회의로 0.5도를 낮췄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5도에서 못 막으면 2.0도 금방 올라갈 것 같았어요. 근데 작년에 1.6도가 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의외로 침착하거든요. 호들갑 떨지 않고. 그 이유가 그 사이에 2017년과 2025년 하면 8년 됐잖아요. 8년 사이에 과학과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5도에서 못 막으면 2도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이제 1.6도, 1.7도, 1.8도에서 막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자고. 뭐가 없는 거야? 우리 의지가 없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게 시속 1000km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벽을 만나는 수준이다. 지구과학적인 수준 또는 지질학적인 그런 시간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구가 굉장히 추웠던 적도 있고 따뜻했던 적도 맞습니다.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물권이 적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2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 보면 4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고 지금은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1도보다 4도가 훨씬 큰 거잖아요. 근데 10,000년 동안에 4도 올라간 속도를 시속 100km로 한다면 100년에 1도가 올라가서는 시속 2,5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앞에서 시속 100km 쫙 운전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뒤에서 경치 구경 다 하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2,500km 웽 달리면 경치 구경 할 수 없겠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오른 정도면 시속 100km란 말이에요. 이때 생태계도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 달리고 그 생태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시속 2,500km 속도, 100년의 1도 속도는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의 그 다양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인 거죠. 기후의 문제와 종의 다양성의 문제가 막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 역사에서 이렇게 급격했던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공룡이 멸종했을 때도 그 공룡 구조 꽝 부딪힌 다음에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 아니거든요. 물론 저기 아메리카에 달고 있던 공룡들은 단 30분 만에 사라져요. 하지만 육상 동물들이 멸종할 때까지는 주로 30에서 50만 년 정도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이렇게 추계치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것도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천천히 올랐잖아요. 그거를 외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인류가 여러 조치를 통해서 슬슬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의 자료들을 이제 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그 원상을 당연히 회복했고 총 이 온실가스를 보면 되게 빨리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에 산불도 나고 있고 산불이 한번 나면은 엄청 오랫동안 축적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또 요즘에 전지구적인 메탄 농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엘니뇨가 겹치면서 더 뜨거워졌고 그러면 또 이제 빙붕은 더 붕괴가 되고 악순환이 더 빨라져서 저는 사실은 RCP 경로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가장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로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하지 않나. 그 RCP 경로 리프리젠터티브 컨센트레이션 패스웨이예요. 대표 농도 경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2100년까지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될지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네. RCP 8.5는 2100년에는 미터 제곱당 8.5 와트가 지구에 축적될 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 최악 자체도 너무나 안일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야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평균적 생각해서 낙관적인 거 비관적인 걸 보잖아요. 네. 근데 최고의 비관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너무나 안일하다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 있는 생각이시라고 생각한 게 슬로베니아 철학자 있잖아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희망은 절망을 통과한 낙관주의다. 또 제가 대학 때 좋아했던 이탈리아 사상가인 안토니아 그람시는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 뭐냐면 상황은 일단 비관적으로 판단하되 우리 전망은 그냥 낙관적으로 하라는 거죠. 왜냐면 이 상황을 최대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전망은 낙관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변화하면서 이걸 이제 추동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더위예요. 2003년에 유럽 폭염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열사병, 심혈관 질환, 뭐 호흡기 질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또 감염병, 모기, 진드기, 박테리아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말라리아, 댕기열, 뭐 지카 바이러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거 남의 나라 일 같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뭐 자연재해, 태풍, 산불, 가뭄, 홍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딱 산불 나니까 이게 숲을 관리를 했기 때문이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니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숲을 가만둬라 임도도 만들지 말고 이런 분들은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거기서 금방 또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나라만 산불 난 게 아니고 일본도 같은 시기에 산불 났거든요. 이 산불의 원인들은 또 기후의 문제인 것으로 데이터를 보여준 데도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생길까?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식량 감소한다고 내가 뭐 사다 먹으면 되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도가 42%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곡물 작업도는 25%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문제 없었죠. 사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식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진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 팔아서 아니면 유조선 팔아서 사올 수 있을까요? 중동의 그 많은 나라들이 2010년에 그러니까 민주화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독재자 밑에서 수십 년간 잘 살던 사람들이 1년 사이 다 바뀌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 두 해 동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여름에 폭염이 듭니다. 여름에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은 좀 선선해 잘 되거든요. 밀농사를 망쳤어요. 망쳤다가 이제 반토작 된 게 아니라 15% 줄었어요. 딱 생산량이. 15%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들 문제가 없는데 그 세 나라에서 싸게 밀을 공급받던 중동 국가들은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독자자 밑에서 살았는데 굶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뒤집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곳곳에서 이제 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낫다고 해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라도 있다. 돈이라도 네. 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영양실조가 생깁니다. 저는. 당장 그 사람이 막 굶어 죽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빈곤층 어린이들. 발육이 안 되고 뇌가 발달 안 되고 이런 애들이 그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막 바짝 마를 때 그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그 아프리카 몇 개 나라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제3세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식량이라는 게 그동안은 사실은 뭐 여러 영농 기술도 발달하고 또 화석 연료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컨버팅을 해서 그걸 비료, 살충제로 이용을 하고 기계화된 농업을 해서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에서 엄청 공장식 농업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싸게 누렸던 건데 한 2050년대 정도가 되면 실제로 북미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콘벨트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경작 불가능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 아대륙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뭐 습고 온도 35도를 넘어서서 냉방 장치 없이는 인류가 뭐 그냥 살기도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경작도 안 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과하면 대구였잖아요. 네. 대구 사과 안 나오잖아요. 양구에서 하고 있고. 근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소비자야 뭐 그 사과가 대구에 나오든 양구에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 남쪽에서 잡던 게 북쪽까지 올라왔어요. 상관없죠. 저기서 잡히면 문제 있어요. 또 신안이나 완도에서 나오던 김이 태안이나 군산에 나옵니다. 그것도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곤충들도 움직여요. 근데 곤충들의 먹이 식물까지 우리가 옮겨 심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야생까지. 그렇죠. 야생까지 옮겨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곤충들은 올라와야 되는데 식물은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자기 먹이 식물이 없으니까 얘들이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곤충이 급격하게 개체가 수가 줄고 종의 수가 줄 수밖에 없고
되고 그것도 뭐로 연결되냐면 우리 식량 생산하고 그냥 직결돼 버리는 거죠. 그 일일이 다 수분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이제 기후 변화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와 식량의 문제로 되는 겁니다. 왜 더운 게 다 참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것에 이제 우리가 감당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식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고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왜 배추 파동 같은 거 생기면은 몇 배씩 그냥 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황이 안 좋아서 3% 줄었다. 그럼 2배, 3배 올라버리면 결국에는 취약한 분들이 제일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자금률이 떨어지는 데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 중에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시비 거느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소비 자본주의를 영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 자본주의에서 소위 위너,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경우에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보통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게 또 부의 상징이 되고 과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용 제트기를 탄다거나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거나 마블링이 잘 돼 있는 이런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쇠고기를 즐기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결국에는 이런 고탄소 라이프 스타일을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저탄소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런 거예요. 차는 커야 좋아. 집도 넓어야 좋아. 여행은 멀리 가야 돼. 배송은 일상화되는 그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멋져 보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제 순식간에 변합니다. 어느 순간에 큰 차 타는 게 부끄러워지고 넓은 집, 일상적인 뭐 배달이나 지금 상황이 다 어떻게 당연하다 느끼지만 그다음에 멀리 가는 여행 이런 거에 대해서 눈총을 받게 되고 거기서 삶이 쉬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탄소 라이프가 가능할까? 이것은 가능하냐? 캔이냐 캔낫의 문제가 아니냐? 머스트냐 have not냐예요.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탄소, 저탄소가 멋있다는 문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광고도 바뀌는 거죠. 작은 집에 살아. 차도 작아. 저는 세련됐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광고, 미디어, 예술, 교육에서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큰 차,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저 사람 힙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걸어가는 사람들 멋지게 보이고, 뉴욕 가서 그걸 느꼈거든요. 뉴욕 가서 사람들 다 걸어 다니잖아요. 막 바쁘게. 근데 정말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큰 차 타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한 2가지 정도 접근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는 결국에 운동장의 원리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본 텍스를, 탄소세를 부과한다던가 또는 에너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면 비육한 쇠고기 자체는 굉장히 에너지의 농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 이 저탄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더 멋지고 힙하고 재미있는 게 돼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차 이런 데 자문을 할 때 친환경 자동차에 나뭇잎 같은 거 그려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멋있게 디자인해라.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기름차보다 더 고성능처럼 보이게 만들고 더 힙하게 하시라. 그리고 프리미엄 밸류를 넣으셔야 된다. 그 성공한 게 테슬라잖아요. 네. 바로 요 옆에 오다 보니까 네, 여기 테슬라 있던데요. 또 수리센터가 예. 있죠, 옆에.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한 2가지가 같이 다 되는 거죠.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된 정책을 추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 바뀌지만 정책이 되게 촘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대중교통을 만들고, 심지어 전 서울 같은 경우 대중교통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후 동행카도 좋지만 아예 대중교통을 너무 싸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대중교통을 더 많이 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게 싸게 아니면 공짜로 하면 되거든요. 오슬로가 뭐 우리보다 많이 잘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슬로는 시내 한복판에요. 차를 세우려면 1시간에 8만 원입니다. 우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사실은. 거기도 그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잘 깔았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와. 근데 급해? 돈 정말 안 와? 그럼 차 타고 오세요. 차 타고 온 사람에게 비난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지만 차 타고 다니는 사람과 차 타고 앉은 사람과 서로에게 베니핏을 확실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장을 확실히 만들어놨네요. 그 정도면. 예. 그죠. 뭐 에너지 효율이 좋은 냉난방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아니, 고기 먹고 싶잖아요. 먹지 마.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양육이나 뭐 이런 식의 또 더 기술로 이제 바꿔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회사는 있잖아. 월수금은 채식하는 회사야. 거기서 우리 회사 자랑을 하죠. 우리 채식하는 거라고.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교.
텀블러를 함께 쓰는 카페들, 그냥 텀블러 그만 만들자고 주장하거든요. 저도 우리나라에는 동의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훨씬 많은 텀블러가 있을 거예요. 저 이사 갈 때 텀블러 한 50개쯤 버렸어요. 이게 텀블러 그만 만들자. 네. 그러니까 있는 텀블러를 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저타서 생활로 가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그동안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였는데 이런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더 오래, 더 함께 이런 식으로 좀 변화 나가야 바뀌죠.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힙해야 되는 거예요. 더 멋있어야 되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더 친환경적인 게 더 힙한 게 돼야 되는 거죠. 더 좋은 사양으로 만들고, 그게 아닌 사양은 낮은 사양을 잘 만들어 내서 창피하게 해내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블링 된 고기보다 닭가슴살이 싼 거는 그 들어가는 여러 과정에서의 탄소가 적은 거거든요. 콩이 더 싼 건 당연하고요. 싸면서 살도 빠지고 번뇌, 이 스트레스가 줄고 욕심이 줄고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대부분의 활동이 사실은 저탄소 활동과 괴를 같이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려의 삶에 가까운 거죠. 걸어 다니고 조금 더 채소를 먹고 다리를 이제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소비보다는 좀 더 비소비, 소유보다는 약간 더 적은 소유. 대신에 일은 조금 덜 하고 잠은 더 자고 방에 짐이 줄어들면 코티솔 레벨도 줄어들거든요. 이런 방향의 생활 습관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강에도 좋은 거거든요.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이게 환경 친화적인 겁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탄소를 줄이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 걱정하잖아요. 아, 그렇게 왜 내래 뭐 60년대처럼 살라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건강하게 사는 걸 보고서 60년대처럼 사는 거야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탄소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 자꾸 참으라고 도덕에 호소할 게 아니라 그냥 과학과 기술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어컨을 끄자고 할 게 아니라 여름에 가면 기후 환경 얘기 가잖아요. 한 30분쯤 지났는데 꼭 화내는 할아버지 계세요. 부끄럽다. 우리가 기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에어컨 틀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당장 에어컨 끕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전에 내가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요즘은 저도 나이 먹은 다음에 좀 편하게 얘기해요. 아저씨, 오늘 좀 일찍 집에 가세요. 그럽니다. 우리 에어컨 끄고 어떻게 살아요? 지구 기후 지키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그걸 기술과 과학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는 없어요. 대신 뭐예요? 전기 조금 먹는 에어컨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인버터 방식의 LG가 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편하게 살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기를 조금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전기조차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 않는 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난방을 끄자. 우리는 사실은 난방 되게 심하게 살죠. 내가 독일에서 몇 달 동안 하숙을 했어요. 유학생도 봤어요. 자꾸 거실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 방에 있지 말고. 내려가면 천장에 등이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들 다 테이블에 앉아서 다 옹기종기 앉아 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을 환하게 밝히잖아요. 그래서 하면 등 하나만 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다 되잖아. 다 내려가는 게 뭐냐면 너 방에서 불 켜고 있지 말고 여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에 다 옷을 다 쉐타를 입고 있어요. 잠자기 전까지는 쉐타를 벗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바꾸고 주택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식물 식당. 저는 이제 한 25년 전부터 채식주의자예요. 근데 채식은 나는 고기를 먹어요. 그게 힘들어요. 플렉시테리안이시군요. 아니 뭐냐면 머릿속은 채식주의에 대한 게 이념이 가득한데 입이 고기를 못 참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 맛있어요. 제 아내가 정말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고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 그러지 말고 좀 식물성 식단 좀 맛있게 하면 참 좋은데. 저희 저속노화 레시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 기술도 바꿔 나가고 또 개인으로도 할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의식주에 다 있어요. 저는 옷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옷을 만들고 유통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요. 전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10%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옷만 조금 사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 메이커 있는 옷을 한 번도 입지 못했었는데 그걸 언제 사봤는지 메이커 있는 신발, 뉴발란스 이런 거 어디서 샀냐면 아프리카 가서 샀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산더미처럼 싸놓고 파는 거예요. 1,000원, 2,000원에. 우리는 뭐 수십만 원짜리가. 그게 다 뭐냐 우리가 버린 거죠. 우리가 버린 걸 가서 산더미 싸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프리카에서는 경제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경제 개발을 우리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뭐 신발, 가발
섬유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야 우리 경제 개발 좀 해보자 했는데 자기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서구 사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보낸 헌옷보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경제 개발할 기회도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안 버리려면 어떻게 덜 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도 있는 거죠. 딸 보니까 대학생 딸인데 어디 가서 저 드레스를 갖고 온 거예요. 공주님들 했어요. 도대체 파티 가냐? 파티 간대. 이거 샀대. 그 파티가 있어서. 야, 요즘 파티 그런 거 있고요. 아, 요즘 아빠 모르는데 이런 거 있고. 근데 얼마쯤에 이거 40만 원.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저걸 몇 번을 입겠다고 40만 주고 샀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당근에서 샀어요. 당근에서 사고 한 번 쫙 입고 빨라가지고 다시 40만 원에 팔더라고요. 아, 보증금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원짜리. 젊은이들은 정말로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고급 옷이에요. 고급 옷이지만 내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저는 헌옷 수거함 했으면 안 썼으면 좋겠고 겨울엔 내복 입자. 여름에는 공무원들도 반바지 입자. 반드시 겨울에는 넥타이 매자. 저는 평생 넥타이를 안 매다가 이제 공무원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매봤는데요. 네. 정말 좋더라고요. 아, 겨울에는요. 내가 엄청 네. 따뜻해요. 여자들이 왜 목도리 하는지를 알겠어요. 네. 근데 먹는 부분에서 제 아내에게 주장하는 건데요. 냉장고 크기 줄여야 됩니다. 네. 아, 너무 동의합니다. 냉장고가 점점점 커지면서 항상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사실 몇 년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버린 것도 많은 네. 거예요. 뭐가 있는지 사실 몰라요. 자꾸 뭐 많이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 줄여야 돼요. 선진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다 냉장고 요만한 거 쓰잖아요. 네, 네. 그러다 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기후가지고 20년 전에, 23년 전에 산 냉장고를 자꾸 아내가 이제 바꾸자고 막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사하면서 딱 집을 짰거든요. 짜가지고 요즘 냉장고가 안 들어가요. 계속 써야 돼. 막 버티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죠. 우리가 아무리 친환경제를 바꾼다, 서서히 움직이는 속도로 산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1960년대 생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 1960년대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1960년대가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천함을 하더라도 15년 전, 20년 전이에요. 60년대 절대로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히트펌프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냉방장치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많이 줄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탄소 배출은 꽤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요. 근데 그런 면에서 먹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지 중에 랜싯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저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잡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랜싯에서 지구 식단이라는 식단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단백질을 콩으로 많이 먹고 일부 이제 가금류를 먹고 그다음에 반추동물 소, 양 거의 먹지 않고 식사를 채소 위주로 꾸미게 되면 결국에는 단백질로 충분하고 질병도 예방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100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이 식단을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장수 식단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먹는 사실 반추동물이라는 게 소, 염소, 양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염소는 특별한 사람이 먹는 거고 우리 양은 안 먹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먹는 문화가 생겼죠.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 돼요. 왜냐면 파티예요. 파티하는데 소고기 파티했어요. 그러면 80억 가운데 15억이 인도 사람입니다. 네. 유럽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야, 너 초대해놓고서 소고기 했어? 뭐 있다는 거야? 나 싸우자는 거야? 나는 못 먹으라는 거야? 한 거야. 이해했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슬람 또 유대인에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금기시 안 하는 고기가 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양 안 먹고도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양고기 스테이크 먹는 문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양은 소보다도 사실은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뭐 제일 좋은 게 콩. 그 다음에 두부, 닭, 생선, 그 다음에 돼지까지도 거의 뭐 지구에 티도 안 나요. 네. 얼마든지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로 가면서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양은 그보다 더 큰 그렇습니까? 저 그건 몰랐어요. 부담을 주고 있어요. 소고기가 사람들 안 믿던데 그냥 내가 그냥 보수적인 데이터로만 얘기할게요.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요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5kg의 먹이를 먹여야 되고 그때 50kg의 이산화탄소 이퀴벌런트 발생해요. 그러니까 메탄도 다 이산화탄소로 좀 환산했을 때.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무슨 그냥 50kg 나와 그러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소를 방목해서 키우지가 않고 요새는 비육을 해서 키우는데 그러려면 옥수수를 만들어야 되고 옥수수를 만들려면 비료와 살충제가 필요하고 그걸 또 날라야 되고 이걸 전부 다 더하고 거기다가 유통과 생산과 모든 그 가공까지 다 하면 정말 거의 뭐 한 드럼이 내 눈앞에 있는 소고기
기름 한 드럼이 눈앞에 있는 소고기 1kg가 되는 거죠. 반추동물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은 그러니까 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반추하면서 메탄도 그 메탄이 네.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이제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6배 더 강력한 온실가스야 그러는데 근데 이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수명이 수천 년이에요. 네. 근데 메탄은 수백 년 단위입니다.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0년을 기준으로 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정도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임팩트가 더 세죠. 100년은. 근데 20년 단위로 하면 80배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거는 더 급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고기를 원래 안 먹었어요. 난 적어도 지구에서 소고기는 안 먹어. 누가 사주기 전에 안 먹어 이런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스탠트 했거든요. 아, 네. 스탠트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세 가지 얘기해도 막 얘기해도 기억 못 하잖아. 세 가지만 기억해.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맨날 후라이드 치킨 좋아하거든요. 1년에 70마리 먹었는데요. 후라이드 치킨 안 돼요. 삼겹살 드지 마세요. 술 드지 마세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아내가 이제 소고기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먹여야 되니까 당신 평생 삼겹살 좋아했는데 그건 안 되잖아. 사실 요즘 콩도 좋아하고 이제 두부도 좋아하거든요. 콩두부 그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런 고기들은 생산할 때뿐만 아니라 유통할 때 냉동 냉장 시스템을 하잖아요. 또 플라스틱, 알루미늄, 스티로폼으로 포장하고 항공으로 운반하고 있고요. 또 폐기물에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한 10% 정도예요. 버리는 음식만 없애도 10분의 1을 줄일 수가 있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발효돼서 나오는 썩어서 나오는 메탄만 고려해도 그런 거고 거기다가 그 버리는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노고와 수송을 또 다 더하면 그쵸. 더 많은 거죠. 그것도 냉장고에 저장했던 것도 뺀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보면 되게 먹는 건 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많이 써? 3분의 1은 건물과 주택에서, 3분의 1은 산업에서, 3분의 1은 교통에서 쓴다 한단 말이에요. 먹는 거 얘기는 안 하세요, 달. 왜? 그건 약간 금기야. 아, 이거 먹는 것까지 그러면 되겠어.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뺄 때가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한다 해도 1년에 약 200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인 가족이면요, 1톤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해도. 그런데 그걸 이틀, 3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냐면 1톤이면은 중형차 1년 내내 뭐 15,000km 운행했을 때 배출하는 게 보통 한 1톤 정도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평균 정도로 운행했을 때? 우리가 다들 금기시하고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우리 먹는 데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IPCC, FAO, UNEP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를 쭉 보면 먹거리를 준비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탄소가 전체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농사, 축산, 업에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보면 온실가스의 50%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50%라면 우리나라는 40%예요. 왜? 우리나라는 약간 곡물 중심이기 때문에. 또 가공할 때, 세척하고 포장하고 냉장할 때 10%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때 더 나와요. 15%예요. 왜냐면 우리는 조리를 좀 많이, 그러니까 반조리 상품을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또 운송 뭐 트럭, 배, 항공으로 운송하는 게 전 세계 1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돼요. 땅이 좁았어. 땅이 좁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생산물 소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리할 때 전 세계는 10%를 배출하는데 우리는 15%나 돼요. 우리는 조리를 좀 많이 해요. 굽고 튀기고 하고 또 반찬 종류도 많고 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사용률 전 세계 최고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폐기할 때 20%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이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20%가 배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아요.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 세계 최고의 1인당 130kg이 되거든요. 1년에 130kg. 예, 1년에 130kg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 음식 많이 남긴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남깁니다. 1인당으로 치면요. 근데 이렇게 인류의 멸망과 관련된 이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친환경 이제 이야기하는 뭐 어떤 논의의 장에 가보면 스케일이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종이 빨대를 쓰자 아니면은 에코백을 쓰자 텀블러를 나눠준다거나 제가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플라스틱 컵이 결국에 석유의 농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단 저걸 만드는데 종이컵 몇천 배가 들어가고 그다음 저거를 모아서 수거해서 씻고 그럼 또 세척을 하고 다시 말려서 나오는데 종이컵보다 카본 풋프린트가 높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막 그린워싱이라 그러나요?
돈도 한계가 있고 집중력도 한계가 있고 정책적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스콥을 조금 잘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맡은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을 그걸로 하여금 난 여기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해서 나는 친환경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쪽에 쓴 사람을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저 빨대, 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빨대 안 쓰고 에코백 쓰고 텀블러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거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런 게 기후 문제에서는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에 긁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소고기를 100g 덜 먹는 것보다 훨씬 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텀블러 있잖아요. 가장 싼 텀블러가 뭐니까 도서관 가면 공짜로 놔주는 텀블러 써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까만 뚜껑 달린 거.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최소한 200번 써야 돼요. 200번 쓴다는 건 뭐냐면 한 60일, 70일 정도 매일 갖고 다니면서 그것만 써야 된다는 거죠. 제 딸은 화가인데 전 세계 다니면서 전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구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다니면서 왜 유명한 카페 텀블러 색깔별로 쫙 모으고 있어요. 그 카페 그건요 2000번은 써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은 그 죽을 때까지 써도 그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텀블러를 만들 때가 아니라 텀블러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행동이라면 작은 행동이 정책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민의 감수성을 깨우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대응은 결국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대중의 정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출발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우린 그 출발점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한전된 집중력, 그 다음에 정책적 에너지를 좀 더 크고 매크로한 데 쓰고 중요한 데 써야 되는데 거기 못하고 있고 아주 거기에 이제 갇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벽을 넘어야 더 큰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 참 그 내러티브에 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몸에 해로울 것 같은 발암성이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이 들어있다. 이런 거에는 돈을 엄청 프리미엄을 내고 또 그런 걸 사고 맞아요. 유기농이니 뭐니 인증받은 거에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에 돈을 2배 내라. 아무도 안 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2004년인가, 2014년인가 엄청나게 3월 초에 미세먼지가 강해가지고 뭐 아이들 학교에 보내느니 마느니 막 그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였냐면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딱 배치해 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공기청정기를 만드느라고 미세먼지가 얼마나 발생했을까? 그 공기청정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석탄화력 발전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내가 공기청정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애만 그 교실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돼 주는 건 아닌데 그거 해놔도 그냥 안심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아이들은 운동에서 먼지 날리다 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기에 화학물질 이런 데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탄소 발자국 줄이자면 내 거리와 상관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뇌가 워낙에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제품 라벨에 붙어있는 화학물질을 막 보잖아요. 여기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그 소비가 남긴 탄소 발자국은 인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게으르거나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뇌는 워낙에 직접적인 위험에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간접적이고 집단적인 위험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도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생존 방식에서 유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둔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반응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늦게 반응한 거죠. 흡연. 2002년에 귀국했는데 네. 귀국하자 2003, 4, 5년까지도 다 식당에서 담배 피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학생 때만 해도 네. 술집에 재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심지어 그 비행기에서도 담배, 저 유학 가서 비행기에서 담배 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다고 시비 건서 아무도 없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담배 필 때 타 먹으면 딱지 숨기고 미안해 하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근데 플라스틱도 처음에는 다 이런 것들 뭐 이제 미미했어요. 하지만 문화와 제도가 작동하면서 사람들이 큰 변화를 주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서서히 변화하는 것들이 괜찮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급해졌어요.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 소비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인 소비. 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네. 다 개인의 양심으로서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좋은 소비자가 되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소비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소비를 줄여도 불편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되게끔 된 거죠. 실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사실 신규로 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이미 화석에너지보다 쌉니다. 어마어마하게 써죠, 지금요. 예, 그래서 사실 넷제로를 해야 되는데 저도 기술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외신을 보다 보면 다양한 이런 투자 관련되는 회사들이 넷제로 관련 투자를 줄이겠다 또는 어떤 뭐 203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는 거를 슬그머니 이제
치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너무 약간 좀 안달이 나요. 영화 돈 룩업처럼 이러다가 진짜 이거 지구가 뜨거워져서 금성처럼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정말로 이제 돈 룩업을 떠올리는 순간이 됐어요. 그 영화 정말 훌륭한 영화죠. 네. 근데 지금은 위기 자체보다도 위기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스템과 인간의 모습이 더 무섭다는 걸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줄이겠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투자가 증가가 확 됐잖아요. 네. 증가 속도가 둔해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났지만 옛날에 팍팍 늘리던 거를 조금씩 늘리는 건 눈치를 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가장 싼 에너지는 풍력이에요. 풍력, 태양광이 제일 싸고 의외로 원자력이 제일 비싼 에너지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되게 섭섭해하는데 사실은 저는 탈핵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 왜 세우는데 이상한 수 발생하지 않고 나 써도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도 분류도 해줘요. 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핵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경우에요. 근데 과연 그걸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난 그래서 땅속 깊은데 넣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원자력 발전이 너무 비싸졌어요.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양질의 전기가 나오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일정한 속도로. 저 주파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네.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레이저 실험을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양질의 전기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원자력 발전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원자력 발전이 너무 비싸졌고 우리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원자력 발전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하자 했을 때부터 전기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10년, 보통 14년이 걸려요. 네. 당장 그 공부를 못 해준다는 거죠. 네, 지금 사실 유럽에서 원전 프로젝트들 보면은 다 기간이 오래 가거나 또는 예산이 너무 오버돼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수출한 것도 결국엔 단가를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인도가 확 변하고 있는 게 세계 경제가 막 발전할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멈칫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주로 경제 위기 때 멈칫합니다. 이때 미국과 유럽은 엄청나게 줄였죠. 근데 미국과 유럽이 줄여도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중국과 인도예요. 중국과 인도 합하면 30억이나 되거든요. 80억 가운데 30억이 경제 개발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처참하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제법 잘 사는 나라예요. 인도는요, 달 남극에도 착륙했고요. 화성 탐사도 한 나라입니다. 중국에는 100만 장자수가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경제 개발 하지 마 할 수도 없잖아. 우리 경제 개발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줄여도 중국과 인도들은 막 늘어나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3년, 4년 전까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중국과 인도가 되게 모범적인 국가를 바뀌고 있어요. 인도가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얼마큼 늘어나냐면 한 달에 3.8 기가와트가 늘어나요. 3.8 기가와트면 얼마냐면 1 기가와트가 우리나라 원전 한 개예요. 그러니까 원전 4개만큼을 태양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3월 말이 되면 인도가 갖게 되는 태양광과 풍력량을 합하면 171 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171개만큼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 갑자기 지구 생각해서 기후 생각해서 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싸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경제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미국도 이미 2023년 말로 태양광과 풍력량이 석탄 화력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이든 때뿐만 아니라 트럼프 일기 때도 그 추세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방해해도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돈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올해 말이 되면 2025년 말이 되면 전 세계 평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말이 되잖아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은 착한 나라가 쓰는 예쁜 에너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경제의 표준에서 벗어나면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52%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수출하려면 뭐가 필요해 앞으로는요? 신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리백해도 잘 안 통했던 게 다 나라가 준비들이 안 됐던 거야. 근데 나라는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작동해버립니다. 그거 우리는 되게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래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박근혜 때만 해도 뭐 BAU, 비즈니스 애스 유주얼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 2030년까지 우리가 CCUS를 늘리면 된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술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고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또는 뭐 탈탄소 에너지로 전환을 굉장히 미뤄왔던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안일함 속에서 어찌 보면 전 세계의 트렌드도 못 따라가고 있고 개인과 사회의 의지도 많이 좀 뒤처지고 있다는 걱정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뭔가 이제 기술로 극복하고 싶어져. 에너지 전환하지 않고. 근데 그러면서 탄소 포집, CCUS, 뭐 지구공학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과 지구공학은요, 마지막 희망이자 어쩌면 위험한 유해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반지 이런 기술이 있으면 그거 쓰면 되지 않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라는 게 뭐냐면 CCUS가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예요. 탄소를 착 잡아내서 사용하거나 저장하자는 거죠.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다 집진해가지고 땅속에 파묻거나 아니 인공연료로 쓰고 건축재료로 쓰자는 거예요. 또 지구공학은 뭐냐면 지구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절해가지고 태양 복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대주기 중에 입자를 막 뿌려서 에어로졸을 막 뿌린 거예요. 성층권에서 산란돼서 날아가게 하자든지 또 탄소 제거 기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직접 흡수해서 뭐 해양 이산화탄소 흡수를 촉진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조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비용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기후 반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가뭄, 홍수,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아주 집중적인 피해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 해이예요. 나중에 빨아들이면 되잖아.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괜찮지 않겠어? 여기 대충 쓰자 한 거죠. 그러니까 탄소 포집과 지구 공학은요. 해결법이 아니라 어떤 최후의 보완제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쓰는 거 덜 쓰고 뭐 전환하고 감축 보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원이죠. 산림 복원하고 생태계 복원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탄소 포집이니 뭐 지구 공학이니 뭐 이런 거 사면 되겠어. 이거 하지 말자고. 이런 게 저 옛날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저는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손 놓을 거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저도 사실 보다 보면 한 20년쯤 지나서 저기 라그랑쥬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큰 어떤 차양을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뭐라도 기술 개발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 보기에는 진짜 좋은 전략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길을 놔두고 왜 딴 길로 가는데 라는 게 있지만 사람들 그거 하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뭐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쉽지 않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 개인, 기업,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마인드셋을 바꾸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장님 같이 그런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시장도 움직이고 정치도 움직입니다. 2020년에 미국 대선 때 그린 뉴딜이라는 게 공론화됐어요.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지 했단 말이에요. 그린 뉴딜이 나오니까요. 갑자기 기업들이 ESG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비판해요. 그 환경운동하면서 기업들하는 거 저 그린워싱이야. 가짜야 그러는데요. 그 그린워싱 중요해요. 그린워싱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럼요. 기업들이 그냥 자기 생생자내라고 워싱하는 양이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걔네들 하는 것도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린워싱 할 때 잘한다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야 너 그린워싱이야 너네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그러지 말고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의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세금을 투여하는 거예요. 세금을 투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국회에 가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야 정치가 더러운 거야 발상 생각 쓰지 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워서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좋은 사람이 돼서 국회를 가셔야 돼요.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돈 룩업을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룩업을 외치더라도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죠.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기술을 작동시키기 위한 우리의 선택. 연대가 그냥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통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 중에서 덜 먹기, 차 바꾸기 이런 것부터 있지만 항상 나오는 게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한테 투표를 해라. 맞습니다. 항상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친환경 에너지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형상 친환경 에너지 안 맞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세계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독일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찾아보세요. 독일의 가장 남쪽과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위에 있나요? 독일의 가장 남쪽이요. 우리나라 가장 북쪽보다 위도가 8도가 높습니다. 중점을 치면요. 15도가 차이가 나요. 독일의 햇볕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볕이 좋을까요? 우리나라 햇볕이 훨씬 좋죠.
독일 바다가 북쪽밖에 없어요. 우린 바다가 삼면이에요. 거기다가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있어가지고 넘어가면서 팍 바람 불고요. 서쪽으로는 얕은 바다가 쫙 펼쳐져서 해상 풍력하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태양광 비판하시는 분들이 산등성이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 싫어 죽겠어. 저도 그래요. 근데 산등성이 깎아서 태양광 발전을 허가는요 2016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보면 울타리를 세워요. 태양광 패널로. 에그로볼테이크라고 해서 농사는 다 지으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위에서 하는 거 있고 네. 독일도 그렇더라고요. 주택단지에 생겼는데 울타리를 태양광 패널을 세우는 울타리를? 거예요. 아예 얘네는 담을- 태양광 패널로 수직을 세울 생각 못했어요. 왜? 아. 오전과 오후 햇빛 방향이 다른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 패널이 싸지다 보니까 수직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안걸 보니까 너 너무 싸서. 현재 태양광 패널 할래? 너 나무 울타리 할래? 야, 나무 울타리 보증이 있어? 우리 30년 보증했죠. 너 진짜 나무도 아니지? 우린 진짜 태양광 패널이야. 값도 우리가 더 싸. 예, 그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일반 담벼락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됐고 우리나라는 또 다 전 국민의 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벼락을 그렇게 놔둘 게 뭐 있어요? 앞에 벽을 태양 패널을 쭉 세우면 되죠. 말씀하실 때 논에도 어떻게 하면 높이 띄엄띄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위에 에너지는 그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에그로볼테이크라고 하는 이 농업과 태양광을 같이 쓰게 되면 앞으로는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차양 역할을 해서 더 잘 자라고 증산작용도 줄기 때문에 맞아요. 물 소모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 같은 거 되게 이제는 어려워지는데 물이 자주 마르는 나라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도 하고 강 있죠, 강. 사우디아라비아도 강을 만들었어요. 근데 강이 다 날아가잖아요. 땅 속에는 물을 끌어와도. 근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우디가 석유가 얼마나 많은 나라예요. 하지만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씌우면서 에너지도 생산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BP예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전 세계 가장 큰 석유 회사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회사의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석유 회사입니다. 석유 회사들이 왜 여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여기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편해졌죠. 이 문제를 극복한 데 있어. 기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생산을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옛날에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우린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이게 있어야 돼. 야, 미국의 바이든이 만든 IRA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 야, 너네 신재생 에너지 없지? 그러니까 우리 공장 너네 세금 많이 부릴 거야. 그러니까 삼성과 현대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공장 지으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취직할까요? 미국 사람들이 자리 된 거죠. 한국 젊은이가 가장 좋은 직장이 미국 젊은이들이 직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고대학 생산합니까? 결국 삼성과 현대도 거기서 에너지도 자기가 다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럴 바에야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좀 우리나라 그 에너지 만들어서 우리나라 직장 되는 거였는데. 사실 이 재생에너지가 단위 매출액당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혁신도 어렵고 게다가 수축하고 여러 가지 꺾이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하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면서 수출 대체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이런 인식이 좀 저는 그 자녀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 걱정, 기후 걱정보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걱정을 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또 기후 변화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라는 거는 내 삶과는 거리가 멀다. 여름에 그냥 조금 더 덥다. 뭐 태양 흑점, 태양 주기 문제 아니냐. 저절로 좋아질 건데 뻥이다. 이런 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의 보이는 현상들이 너무 다 멀리 있는 것들이에요. 네. 심지어 거리가 멀어요. 공간적으로 멀고 시간적으로 멀고 사회적으로 멀어요. 불확실한 것들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잖아요. 북극이 녹든 말든 뭔 상관이야. 2100년에 바닷물이 넘쳐서 섬나라가 물에 잠기든 말든 나는 뭔 상관이야. 이런 심리적 거리 좀 줄여야 되죠. 평균 기온 2도가 높아졌어 막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동네 열대야 문제 얼마나 심각하냐. 옛날에 5월 달엔 선풍기 안 틀었는데 이제는 3월 달에도 에어컨 틀어야잖아. 내가 얼마나 고등학교 강연 갔는데 3월 중순이었거든요. 에어컨 틀어야 되더라고요. 사과가 양구에 나오고 있잖아. 야, 우리 대구였는데 신안 완도에서 먹던 게 힘이 태안 군산에서 나오고 있어. 야, 완도의 전복이 쫄깃쫄깃했잖아. 요즘 약간 물러주고 있잖아. 우리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성산불 났는데 거기에 사람들 다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처참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내러티브로 결국에는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도 여름에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 갖게 된 거죠. 세속가 급등. 네. 세속가 정말 확 뜨잖아요. 근데 에너지 요금 올라가고요. KTX가 거의 17%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저 KTX를 한 달에 10번도 더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올까? 뭐 오랫동안 뭐 안 올랐거든요. 왜 올라야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전기가 오르니까 올라야 됩니다. 또 식중독과 감염병 문제 있죠. 또 건강보험의 재정 압박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기후변화가 없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설득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많았을 게 있었어요. 예전 100명에 1명쯤 돼요. 내가 이제 교장 연수를 많이 하는데 교장 연수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의 잘 듣고 딱 손 들어가지고 이 관장님 오늘 강의 재밌게 들었는데 난 그런 데 있잖아. 이런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거지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오늘 따져보면. 영상에도 네. 댓글이 비슷한 게 엄청 달릴 겁니다. 예.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요. 옛날에 약간 당황했는데 요즘 편하게 해요. 그럼 선생님 같은 분은요. 교장 선생님 되시면 안 돼요. 되게 불쾌하세요. 당황하시고. 상관없어요. 지금 그 문제 뭐냐면 그런 분이 교장 선생님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학교예요. 그 학교에는 기후 담당 선생님, 환경 담당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정식 교과목도 안 경우 많아가지고 되게 학교 예산 갖고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아요. 그 이분은 딴 데 가서 뭐 펀드를 받아와야 돼. 뭐 그러면 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뭐 재주 있게 막 받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뭐 취직할 때 대학원 갈 때 인터뷰할 때 봐요. 기본적인 기후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도 못 해준단 말이에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저도 설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에 흙먼지 털고 갈 길 가면 돼요. 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시간 버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에 기후위기가 진행되면 저희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빈곤층 또는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가장 또 고통을 많이 받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사회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기후 위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와요. 정말 같은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가혹하죠. 2021년에 겨울에 왜 에너지 요금이 폭등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21만 세대가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했어요. 노인 취약층이죠. 노인들이 1.5가구예요. 우리는 한 가구가 2.5가구인데 노인은 1.5가구예요. 노인은 혼자 살든지 절반은 혼자 살고 절반은 부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만 가구가 난방을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 30만 명이요. 겨울에 이불 돌돌 말고 추위를 겪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폭염되면 저는 뭐가 어려워요. 에어컨 틀고 있어요. 어떤 때는 60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끈 적도 있어요. 근데 옥탑방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요. 딴 사람들 모으면 하천변에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거기에 피해를 복구하는 힘이 들죠. 식량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상승해요. 식량하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전주에 어떤 여고에 갔는데 그 여고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번 후보가 공약이 딴 거 하나도 없고 일주일에 3회 채식 식단 확보 그런 거예요.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 친구. 근데 거기서 일 다 보고 나왔더니 발표가 했는데 그 친구가 압도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생들은 기후 문제 생각해서 채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환경운동연합 의장님이셨고 원래 채식주의자세요. 야, 그럼 선생님이랑 교장님 잘 맞네. 그런데 6개월을 떠가봤더니 채식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채식주의자고 애들도 하자는데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 관장이 아직 세상을 모른대요.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하루 3끼 중에 잘 먹는 한 끼가 우리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야. 점심 하나가 온전히 제대로 먹는 끼냐. 그런데 여기서 애들의 영양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합의를 봤대요. 수요일 날만 채식을 하자. 그래서 금요일은 생선을 먹자. 나머지 3일은 영양을 최대한 많이 해라. 나도 채식주의자지만 너희들은 성장할 때 최대한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것 같아. 거기도 꽤 많은 20%고 30%고 그런 학생이 있으니까 교장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워져서 식량 무기가 생겼을 때 저는 문제 없어요. 식료품값이 올라요. 전기값이 올라요. 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소비에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식료품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전기값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전기값이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소비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 액수에서. 그런데 저소득층에는 그게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계속 누적되는 거잖아요. 한 해만 쌓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집의 어르신들은 성장이 덜 될 거고 또 산모도 건강이 나빠질 거고
대기 오염될수록 환기는 잘 못하고 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산업지역의 거주자, 환기 어려운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천식이나 폐질환도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재난 트라우마 계속 생기면 PTSD나 우울증이 생기게 된 거고 건강의 문제하고 계속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사회 문제예요. 사회 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도계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먼저 얼마나 더 많은 큰 고통을 받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 정의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한 것 같아요. 탄소 배출은 부자 나라가 하고 피해는 가난한 나라가 받아요.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거예요. 넷제로 때문에 일자리 감소 당장 생길 수도 있어요. 에너지 가격 상승 뒤에 부담도 생길 수 있어요. 다 누구한테 가요? 저소득층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단순하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에게 닥치는 정의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좀, 나에게 오지 않는 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이며 사회 정의의 문제이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정모 관장님 모시고 금성처럼 뜨거워지는 지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또 되고 또 산불도 피해가 있어서 많이 또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지구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참 정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신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모두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서오세요 노년내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